예,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3일 갈릴레오 정입니다. 아, 제가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금융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 우리 주택 가격에 대한 통계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집값이 10억 하다가 20억 했다 이거죠. 야, 이거 투기다. 난리 났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생기는 일이에요? 금리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금리가 똑같이 유지된 상태에서 집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뭐 개발 호재라든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빼고 금리가 특히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저도 뭐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예전에는 전세금이 왜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전세 제도가.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개인 금융이, 제도권 금융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또 응용의 천재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전세금이 생긴 이유가. 다른 나라에 없잖아요. 대한민국만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전세금 가지고 내가 세입자인데 제가 전세가 5천만 원이에요. 이 5천만 원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채 시장만 됐던 거지 은행권에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이 여기 탐나니까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정부에서 마치 이것이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인 것 마냥 대출 금리를 또 낮춰줬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집주인한테는 부동산 규제를 한답시고 대출 금리를 올렸지만 전세를 놓게 되면 더 저리로 이자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전세 사기의 기초가 됐죠. 이게. 근데 부동산의 집값 문제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주범은 사실은 정부예요. 예, 정부가 개발 호재라든지 어떤 정책에 의해서 집값의 변동성이 생기는 거니까 정치권, 정부가 하는 짓거리고 항상 책임을 지지 않는 존재가 있죠. 은행입니다. 이 은행에 관련해서는 제가 진짜 할 얘기가 좀 진짜 많아요. 불만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정부가 툭 하면은 주택의 투기 수요가 많으니까 아니면 집값이 올랐다라는 이유로 매번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예요. 그런데 은행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의 영업이익을 손실시키는 거 아니에요. 대출을 줄인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돈을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기업에다 빌려줘야 되는데 기업에 빌려줄 조건이 안 되니까 못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빌려줬다가는 또 떼이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어디로 진출해요? 예전에는 1금융권이 많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제2금융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얘네들이 2금융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3금융권. 그게 저축은행이에요. 3금융권이 1금융권과 2금융권과 3금융권은 제도적으로 정부의 규제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이 원래는 얘네들 은행이라는 말도 안 썼죠. 어느 순간 이제 은행이라는 말 아마 IMF 때였나요? 그때부터 쓴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한 채 갖고 살면서 아둥바둥 살면서 여윳돈이 얼마나 있다고 어디 개발한다라고 하면 거기 몰려가서 또 뭐 분양권사 투기에 집값 올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만 나타나요, 지금? 그냥 서울 일부예요. 그죠? 수도권하고 서울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뭐냐?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에요. 그죠? 분양가를 통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통제하는 대신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죠, 건설회사들한테. 세금이라든지 무조건 뭐 통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안 그러면 얘네들이 이익이 안 생기니까. 또 요 이야기는 또 한 파트로 새로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게 누구라고 했어요? 유통기한이 지났고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부동산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로서의 기능. 그죠? 이거는 새로 만들 수도 없고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방법이 없죠.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토지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건축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그 빚처럼, 예? 아니면 뭐 양자 컴퓨터처럼 이 부동산은, 그러니까 주택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소비재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토지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재로서의 어떠한 조건도 가지고 있는 거죠, 얘는. 그런데 지금 진보랍시고 떠드는 애들은, 그 수준 안 되는 애들은 자꾸 이 토지의 기능을 무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땅값은, 집값은 안 오르지만 서울의 집값은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 건축물은 똑같아요. 건축물은 똑같지만 토지에 있어서의 기능이 서울이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가 30평에 살면서도 지방에는 세금을 적게 내지만 서울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고 집값도 더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고 상속세나 뭐나 더 많이 지불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개발 이익을 하게 되면 어떤 불로소득을 많이 얻는 것처럼 보이죠. 또 그렇기도 해요.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또 엄밀히 말하면 서울에서 내가 몇십 년을 산다라는 거는 지방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더 적은 집에 사는 거죠. 더 비싸게 애시당초 더 비싸게 샀으니까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거기에다가 보유 기간 동안 더 많은 세금을 냈죠. 더 좁은 데서 더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간접적으로 서울이라는 땅에 투자를 한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 사놓고서 보유하면서 세금 내진 않잖아요. 물론 여기는 사용을 하죠. 주식은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자,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전세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저는 강한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집으로서는 기능을 하는데 거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끝난 집들이요. 여기서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얘기는 젊은 여자들이 찾지 않는 집이 유통기한이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비싼 집이니까. 그죠? 모든 물건에 인간이 만든 재화 중에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가장 거품이 심한 게 뭐예요? 젊은 여자들이 찾는 거예요. 예, 이게 욕구니까. 그래서 집이 이 부분이 없어지는 순간 유통기한은 끝났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집으로서 기능을 하니까 사용기한은 남아있죠. 그런데 재건축이 되면 원래 있었던 땅에 대한, 이제 그때는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유통기한은 끝났고 사용기한이 남아있어서 이제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잘 거래도 안 되고 집값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집들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유동성이, 부동산은 떨어지는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채권 형태로 우리가 이제 유동화 시키죠. ABS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좋은 수단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내가 급한 돈을 대출받는 거예요. 가장 저리로. 그렇잖아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이자가 싸니까. 더군다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가. 그런데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사실은 서민들이 유일하게 싸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막히는 거잖아요. 이게. 대출이 막히면서. 그러면 급한 돈을 어디서 구해요? 결국은 사채업자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우리가 급한 돈은 어떤 게 급한 돈이에요? 내가 오늘 도박하기 위해서 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가는 급한 돈이 뭐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생존형, 밥 3끼 먹는 거, 그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병원비. 예?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오늘 안 쓰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급한 돈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들이 봤을 때 왜 그 비싼 이자에 사채를 쓰냐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채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데 자본가들은 어디 와 있어요? 돈 있는 놈들은. 또 사채 시장에도 또 돈을 굴린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예? 1금융권이 영업이 잘 돼서 대출이 잘 돼서 돈이 들어가면 1금융권에다 투자하고 1금융권이 예? 예금 이자를 많이 안 주면 2금융권이나 사채 시장에다 또 투자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가져가죠. 예?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기사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정책 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 결국은 돈 없는 사람들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집값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예? 살기 위해서 거주하는 그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내몰리게 된다. 예? 시장 자체가. 과연 이게 또 옳은 거냐. 예? 오히려 그냥 몇 놈 투기해서 그래 돈 벌라고 해. 20억 하던 거 뭐 50억 하든지 뭐 50억 하던 걸 100억 하든지. 지금 현재로서도 세금을 많이 때릴 수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과도하게 1가구 1주택과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투기를 막겠다라고 편차를 준 것이 마치 1가구 다주택한테 무슨 혜택을 줬는데 그동안 유예한 것 마냥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왜곡을 하시던데 대한민국에서 1가구 다주택한테 이익을 준 건 없습니다. 한 번도.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정부에서 강제했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거였고 임대사업자들한테 뭐 양도세니 뭐니 이걸 감면해 주겠다. 왜 감면해 준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임대소득 신고를 안 하고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세금을 내게 되니까. 그리고 임대해서 놓는 집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집값 주택 가격이 안 오르는 집들입니다. 이게. 아무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유. 예. 그래서 급격한 어떤 그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대출을 줄인다, 늘린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예. 이게 뭐 과연 글쎄요. 50억짜리, 100억짜리 사는 사람들이 대출로 그 집을 사가지고 이자를 내면서 더 집값 오를 거 바라고 그 집을 산다?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뻔히 글쎄요. 50억짜리, 100억짜리 뭐 서울에 지금 그런 집 사면서 그 막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내가 그 집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설사 그게 투기라 하더라도. 예. 대개 그런 집, 고가의 집을 사는 사람들은 뭐 진짜 다른 데서 엉뚱한 돈을 많이 벌었거나 대표적인 게 우리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애들이나 뭐 연예인들이 많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런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들은 뭐예요? 비싸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80%는 다 그냥 조합원들이에요, 조합원들. 예전에 그냥 10억 주고 샀는데 자기네들끼리 20억이다, 자기네들끼리 30억이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 돈 내고 들어온 사람이 얼마 안 된다니까, 몇 명 안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가 지금 세금이 높잖아요, 되게. 음? 특히 증여세나 상속세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마치 돈 있는 사람들 뭐, 야, 돈도 많은데 뭐 세금 뭐 50% 내면 되지 이런 말을 너무 쉽게들 하는데, 어, 하여튼 뭐 이런 갈라치기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기회를 왜 너희들만 독점하냐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냥 뭐 무식하게 그냥 지주들 때려잡자 뭐 이런 논리로 야 부자들은 세금 더 때려도 돼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예?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 맨날 인민 재판하면 되죠. 인민 재판. 어? 아니 연예인들 뭐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왜 다른 연예인들보다 뭐 얼마나 더 많이 일한다고 예?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 저거 부당하다. 예? 저거 뺐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것처럼 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농지 30년 동안 농사 짓다 팔아도 거의 한 예를 들어 30억짜리 팔으면 한 7, 8억 세금 내야 되는데 30년 농사 짓다가 팔아도 이재명 대통령은 30년 동안 집을 보유했다고 30년이 채 안 되죠. 보유했다고 세금 1억도 안 내요. 제가 보니까 뭐 정확한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어? 한 25억 남아놓고도 어떻게 1억을 안 낼 수 있느냐? 왜 그런 문제는 제기 안 하죠? 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상속이나 증여나 팔았을 때 세금 부여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왜 농사 짓는 거는 농사져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것보다 30년 동안 농사를 짐으로써 우리 사회에 기여했잖아요. 그 농사 짓는 게 굉장히 많은 기여예요. 우리 이 공동체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내가 한 집에서 30년 살았다? 그거는 자기 가정에 대한 기여죠. 거기서 혼자 살았다고 해서 뭐 사회적으로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세금 냈네요. 세금 뭐 얼마 냈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남는 것은 30년 동안 거주했다고 당연한 거고, 어? 내가 한 집에 뭐 투기 목적으로 안 산 거고, 그죠? 아니, 1가구 1주택이면 투기가 아닌 거예요? 씨. 아유, 이 선택적 정의가 문제라는 게 선택적 정의가 지금 부동산 문제가 자꾸 선택적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가 특히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적인 개념이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선택적 정의를 내려서 앞뒤 근거 없이 일가구 다주택이다. 저 새끼들 세금 때려야 된다라는 제도를 막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상도 안 되지만 예? 대상도 안 되는 제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야 좀. 예? 민주당만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많이 뒤집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든 인플레이션의 종착점은 어디예요? 부동산입니다.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하고 땅값하고 플러스 돼서 이게 같이 결합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집값에 대한 걸로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주택은 아까 얘기했죠. 소비재와 자본재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주택은 그 모호성이 있어요. 이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포괄적인 부동산을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주택은 투자 부분이 있지만 소비재로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상관없어요. 솔직히 다 여자들 때문에 그렇지 뭐 집이. 예. 여자들이 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원하는 제품은 이 가격이 되게 추상적이죠. 여자들이 가격을 되게 잘 따지잖아요. 그런데 가방 살 때는 안 물어보잖아. 예? 명품백 살 때는 두 손으로 받잖아요. 두 손으로.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 예? 손님 대우도 못 받아가면서. 근데 대우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그냥 단순히 재화로서의 어떤 숫자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백이 왜 비싼지 시비를 걸어야지.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주택이라는 걸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정 짓는다는 게. 예. 루이비통이나 샤넬백에 대해서 소유 안 해본 사람은 그 소유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 못하는 사람은 또 다 미친 짓이지 사치고. 어? 우리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왜 비싼 차를 타는데?
다 사치고 다 과시지. 야, 그런 거 하지 마. 다 차는 그냥 이동 수단이야. 가방은 물건만 담고 다니지. 아니 뭐 보자기나 뭐 루이비통이나 오히려 루이비통보다 보자기가 더 짐도 잘 싸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가볍고 좋은데. 주택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주택을. 왜? 이건 여자들의 상품이라 그래요. 여자들의 절대적인 사치 상품이고 절대적인 삶의 중심의 상품이란 말이에요, 주택은. 예? 본인들이 돈 있으면 더 과시하고 싶은 거고.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택은. 어? 자꾸 주택을 갖다가 그렇게 1차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부족한 방송 그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봐도 예. 아유, 제가 초저녁에 잠들었다가 12시 전에 깨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네요, 지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